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도박의 역사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고대의 그 점술 도구에서 시작해서 현대 거대 산업,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신까지 도박이 인류 문명이랑 어떻게 얽혀서 발전해 왔는지 그 핵심적인 변화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흥미로운 건 이 도박의 시작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락, 아니면 돈,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뜻이나 뭐 운명 같은 걸 좀 엿보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맞아요. 고대 이집트의 그 보드게임 세네트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신화 보면 주사위로 세상을 나눴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우스랑 포세이돈, 하데스. 아, 네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런 약간 신성하게까지 했던 행위가 어떻게 수학적인 확률 게임으로 바뀐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재밌어지는 지점 같은데. 네, 그 전환점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죠. 수학자 카르다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그 사람들이 운이라는 걸 개선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아, 운을 계산한다? 네, 이게 그냥 게임 규칙만 바뀐 게 아니라 뭐랄까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죠.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과 함께 또 봐야 할 게 도구 자체의 발전입니다. 도구요? 아, 주사위나 카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주사위는 저기 메소포타미아나 인더스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또 우리나라 신라시대에는 그 독특한 14면체 주사위, 주령구도 있었죠. 아, 주령구.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는 9세기 중국에서, 그땐 약간 화폐 같기도 했던 마조페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를 거쳐 유럽으로 쫙 퍼져나갔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재료가 바뀐 거예요. 재료요? 네. 동물의 뼈나 나무 같은 데서 플라스틱이나 대량 생산이 쉬운 종이로 바뀌면서요. 이전에는 소수의 귀족들이나 가지고 놀던 도박 도구들이 이제 대중들 손에 쥐어지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도박의 대중화, 뭐 일종의 민주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문화권별로는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네, 차이가 꽤 컸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도박을 근면 성실해야 하는데 그거에 반하는 악덕이다, 이렇게 봐서 엄청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약용의 목민심서 같은 데 봐도 도박꾼 처벌 기록이 나올 정도니까요. 와, 그렇게까지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금지를 해도 귀뚜라미 싸움이라든지 화투 같은 건 민간에서 계속 끈질기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건 그렇죠. 이 규제랑 현실 사이의 간극, 긴장감,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 그 긴장감이 바로 도박에 대한 인간의 어떤 뿌리 깊은 욕망, 그리고 그걸 통제하려는 사회, 그 사이의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서양에서는 좀 달랐어요. 고대 로마 축제 때처럼 특정 기간에는 허용되기도 하다가 1638년에 베네치아에서 세계 최초의 공공 카지노라고 할 수 있는 리도토가 등장하면서 확 바뀝니다. 리도토요? 네, 이게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게임 자체 주최 측에 유리한 확률, 이걸 하우스 엣지라고 하는데, 아, 하우스 엣지 들어봤어요. 네, 이걸 딱 설계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때誕생한 거예요. 이게 도박을 그냥 오락 수준에서 산업으로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산업으로요? 네. 근데 동시에 이제 중독이라는 어두운 면도 훨씬 짙어진 거죠. 루소나 톨스토이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빠져들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양면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가 오락이고 어디부터가 악덕인가, 이 경계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여기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되게 중요해 보여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자료들 보니까 고대 중국에서 만리장성 쌓을 때 돈이 부족해서 캐노라는 복권 게임을 했다는 얘기부터 미국 건국할 때도 벤저민 프랭클린이 전쟁 자금 모으려고 복권을 발행하고, 심지어 하버드나 예일 같은 명문대 세울 때도 복권이 기여했다고요. 네, 그랬다는 기록들이 있죠. 로마 황제들도 공공사업 자금 때문에 복권을 이용했고요. 와, 진짜 놀랍네요. 결국 국가가 도박에서 나오는 그 수익성을 공익이랑 연결시키면서 합법화의 명분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악덕을 발전 동력으로 써먹기 시작했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국가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세기 대공황이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대공황식이요? 네. 1931년에 네바다주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도박을 전면 합법화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라스베거스 모델, 다시 말해 카지노 자본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아, 라스베거스가 그렇게 시작된 거군요. 네. 이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자료에도 언급된 것처럼 미국 피콧 원주민 부족이 이걸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선 사례도 있고요. 우리나라 강원랜드 설립도 사실 비슷한 배경이죠. 폐광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폐특법.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2006년 현대경제 원고원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이런 경제적인 효과 이면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던가 다른 산업이 위축된다거나 하는 문제점들도 계속 제기돼요. 딜레마네요. 네, 그래서 국가가 사행산업을 직접 관리하거나 좀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경제적 효용이랑 사회적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말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죠. 1996년에 최초의 온라인 카지노, 인터카지노가 생기고 나서 도박이 이제 시공간 제약이 없어졌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됐고. 네.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4,23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와, 4,230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그만큼 극도로 개인화되고 편리해졌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편리함의 이면에 아주 심각한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거죠?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최근에 단속된 불법 온라인 도박 이용자 중에 30% 이상이 10대였다는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30% 이상이요? 10대가? 와. 네. 친구 따라 그냥 시작하는 또래 도박이 되게 많고요. 이게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단 내에서 유행처럼 번지거나 심지어 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마약 배달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2차 범주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문제가 정말 심각하네요. 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AI를 이용해서 중독 위험을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려는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VR이나 AR 기술로 좀 더 책임감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처럼 바로 그 기술이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주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기술이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네. 기술과 규제 그리고 유혹과 통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도. 네, 오늘 저희가 도박이라는 게 신의 뜻을 묻던 도구에서 시작해서 오락과 산업으로, 또 국가 재정 수단이나 지역 개발 전략으로,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온 그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네. 인간의 그 사행성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온 거대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기술의 힘을 빌려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이 도박의 다음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강력한 유혹과 또 명백한 위험 사이의 긴장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